안녕하세요. 인문학협동조합 장병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문학협동조합 허민입니다. 님 선글라스 멋지시네요. 네, 오늘 좀 특별히 선글라스를 한번 껴봤습니다. 저희 인천에 도착했죠? 저희가 지금 인천역 앞에 와 있는데 예전부터 인천역 여기 있었죠? 네, 뭐 항구철도가 탄생한 곳이기 때문에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병 선생님께서 매니아이시기 때문에, 철도 매니아이시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1899년 9월 15일에 인천역, 그러니까 경인선이 이제 개통했었고요. 인천역은 우리나라의 철도의 시발을 알리는 상징적인 역입니다. 1974년에 경인선, 서울에서 인천 간 전철이, 수도권 전철이 개통이 되어요. 그러면서 일반 열차는 예전만큼 다니진 않지만은 수도권 전철로서 여전히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 이제 경인선이 개통이 되었을 때는 시발역이자 종착역으로서 인천역의 기능은 상당히 컸었는데요. 1974년도에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면서 여전히 시발역이자 종착역 기능을 했지만은 사실상 동인천역이 더 큰 역할을 해요. 급행열차 자주 타세요? 저는 급행만 탔습니다. 급행열차 같은 경우에도 동인천역이 종착역이에요. 인천까지 들어오는 전철은 현재 서울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이제 완행전철만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처음 가보려는 곳이 어디세요? 바로 맞은편에 네. 차이나타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뭔가 현란한 간판이 보여요. 저 중화가라고 써져 있는 페루가 좀 저의 시선을 좀 많이 끌잖아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차이나타운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역에서 바로 횡단보도 건너면 차이나타운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 인천역이 왜 역마다 역의 이름이 있잖아요. 원래 이게 차이나타운 역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 과거에요? 네, 과거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지금은 그냥 인천역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원래 저기 인천역이라는 역명 옆에 가로치고 차이나타운이라고 돼 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던. 그러면은 차이나타운으로 계속 가셔서 저에게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송도국제도시의 한 카페로 와 있습니다. 장명호 선생님은 송도국제도시가 처음이신가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인천에서 인천역이랑 인천시립도서관 빼고는 거의 다녀본 적이 없어요. 송도국제도시가 저는 첫 방문입니다. 네, 우리 아까 사실 와서 그 센트럴 파크를 같이 걸었잖아요. 센트럴 파크. 네, 센트럴 파크. 어떻게 돌아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뭐 산책한다는 것만으로도 부유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실 것 같다라는, 지금 정면에 아우디 모터스라는 차 매장도 보이거든요. 도시가 어떤 분들이 사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데 살고 싶어요. 저희가 인천역을 이제 지나서 바로 앞에 이제 차이나타운을 이제 가게 되었었는데요. 차이나타운에서 선생님께서 가장 인상적이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나요? 차이나타운은 단순히 중국 화교들의 밀집 지역이라는 것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천이라는 곳이
굉장히 다문화적이고 혼종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천 시민분들께서도 지금까지도 서울을 향하기 직전의 입구와 같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 다문화적인 면과 이주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차이나타운 안에 있는 저의 성지 순례지였던 짜장 박물관도 예, 함께 이제 방문하게 되었었는데 조선에 넘어왔던 쿨리, 중국인 쿨리들을 위해서 식사를 이제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실 짜장면에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저희가 짜장 박물관에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춘장은 그 맛이 짜기 때문에 많은 양을 넣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라면 좋아해요? 짜파게티 좋아해요? 라면이랑 짜파게티 중에 뭐 라면이 좋지. 진짜요? 그런 면도 봤을 때 사실은 인천의 지근거리에 있는 한성,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수도였죠. 네. 조선의 수도의 관문이자 통로 역할로서 인천이 근대 시기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조선의 어떤 상업적 이해관계라든지 경제권, 심지어는 이익선, 즉 식민지 지배로서 꿈을 꾸고 있던 서구 혹은 일본의 여러 열강들에 의해서 가장 주목을 받는 항구로서 혹은 관문으로서 포인트, 중요점을 잡았던 지역이자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일본뿐만 아니라 청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다른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처음에 인천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한반도 전체로의 확장을 꿈을 꾸었던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께서 같이 방문하셨던 청일조계지 계단,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일종의 경계선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곳은 민족 간의 어떠한 경계 설정, 경계구역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 어떤 통치성의 범위가 각 민족별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었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상하고 있는 공간인 것이죠. 선생님 숨차요. 네, 힘들죠. 네, 청일조계지 계단이라는 곳이라고 예, 하는데요. 올라오니까 인천항이 쫙 내려다 보여요. 근데 뭐 계단에 올라온 것보다 이 계단이 어떤 곳인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인천이 개항을 하고 나서 네. 중국인 조계지와 네. 중국 조계지와 일본 조계지가 생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네. 이 계단을 기준으로 네네. 저희가 보는 쪽에서 좌측이 네. 일본인 조계지였고요. 예. 우측이 천국의 조계지였다는 것이죠. 서쪽과 동쪽이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요, 보니까. 그래서 동쪽 같은 경우에는 적산 가옥들이 많이 남아있고,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은행들, 뭐 제일은행, 18은행, 58은행, 이 건물들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 거리가 또 본정통이었고, 예, 일본인이 굉장히 빨리 또 인천에 거주를 하면서 본인들의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굉장히 빨리 조선에 확장시키려는 의도가 많이 보였던 장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그런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그 데블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방문했던 곳을 하자면, 데블호텔의 어떠한 그 건립과 그것이 이제는 소위 말해서 망해가는 과정이 인천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위상의 변화와 굉장히 비슷한 궤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가 데블호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네. 이 호텔을 이제 만든 이유는 개항 이후에 이제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이제는 인천을 거쳐 가야 했는데, 서울로 가기까지가, 그러니까 경인선 철도가 부설되기 전에는 서울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외부인들 입장에서는 하루 묵을 곳이 필요했던 것이죠. 숙박시설이 필요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호텔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경인선이 1899년에 처음에 노량진까지 개통이 되었고, 1900년도에 이제 서울 서대문역까지 이제 개통이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철도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1시간 30분 만에 네.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이제 한성까지 이동하는 그런 경로를 거친 거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인선 철도가 부설되고 나서 네. 굳이 이 인천에서 하루 숙박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손님이 끊겨서 네. 결국에는 1919년에는 중국 음식점으로 바뀝니다. 아, 중국 음식점으로. 네, 이 대불 호텔이 망하고 어쨌든 개항 도시로서 반드시 머물러야만 했던 곳이어서 이제 대불 호텔이 건립된 것이었으나 경인선 철도로 인해서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는 도시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민 도시로서 어떠한 혜택을 입은 도시라기보다는 주로 그것을 서울로 이제 이동시켜야만 하는 일종의 통로, 단순 통로로서의 역할만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인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대적인 맥락에서의 인천에 대한 기대와 실패가 좀 동시에 포착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본정통 인근에 있는 본정통에서 사실 그 산으로 조금 올라가게 되죠. 자유공원이라는 곳도 저희가 방문을 했었잖아요. 자유공원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역시나 선생님께서 오늘 선글라스를 끼셔서 더욱 그런지 모르겠는데 메가더 동상이 비둘기와 함께 있는 메가더 동상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중요하신 분을 그렇게 알고 지내야지. 네. 우리가 그런 거 저런 걸 모르면은 덮어놓고 그냥 여기는 이게 뭐 공원이고 좋은 데로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메가더 장군이 아니었으면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됐을지도 몰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고마우신 분인데 이 양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 어떤 면에서 조금 의미를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유공원 같은 경우는 최초의 근대적인 공원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한국 사회의 어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어떤 방식으로 변모해 갔는지를 좀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자유라는 그 호칭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인천이라는 도시의 어떠한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몰려들었던 어떤 각국의 어떠한 거주민들, 그 다음에 그러한 조계지가 철거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성격 변모,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그것이 자유주의의 어떠한 쟁취의 어떤 표상으로서 메가더 장군을 좀 신화화하고 그러한 맥락의 이면에 있는 어떠한 그 이데올로기적인 변모의 과정을 좀 살펴보시면 더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뭐 강의하기 위해서 읽었던 책이지만은 사실은 부천에 관한 이야기인데 양기자의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은 이제 경인선을 타고 실려서 나가는 사람들, 실려 오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조금 더 광범위하게 지역을 설정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인천까지도 포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아까 같이 걸으면서 이부망천이라는 단어를 새삼스럽게 이제 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의 현재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은 인천 고유의 어떤 마이너 의식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대한 주변 도시로서, 그러니까 그 주변부 의식이 일단 밑바탕으로 깔려 있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인천에 대한 이 인천 특유의 마이너 의식이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나냐면 인천을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 혹은 영화와 같은 그런 인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문예물에서 인천이 재현되는 방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고양이를 부탁해, 그 다음에 그 슈퍼스타 감사용, 물론 박민규 소설을 원작으로 한 거. 그런 작품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거의 어떤 메이저 세계의 어떤 중심이라기보다는 항상 그 주변에 머무는 사람들에 대한 의식을 굉장히 서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를 부탁해는 인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항상 빼놓을 수가 없는 영화인데 네. 단적인 예로 그 주인공인 이효원 씨가 네. 서울에 출퇴근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인천에서부터 그렇죠. 서울까지. 경인선 그 전철을 타고. 오셨어요? 오후에나 출근하신다고 들었는데. 좀 쉬었다 나오려다가 그냥 나왔어. 차라리 일찍 퇴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찍 출근했네. 혜주 씨 집은 어디라 그랬지? 인천이요. 언니야, 서울 특별 시민이 된 기분이 어떠니? 내가 제일 싫었던 게 뭔지 알아? 퇴근하고 돌아올 때 전철 안에 진동하던 돼지갈비 냄새. 아, 생각만 해도 역겨워.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도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서울과의 관계성에 입각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그 관계성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위기화된 서울의 주변이라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경인선 철도에 올라서 전철을 타고 서울로 향해야만 하는 어떠한 인천인들 특유의 어떠한 성공에 대한 욕망, 서울에 대한 욕망,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특유의 어떠한 마이너 의식 같은 것들이 좀 보편적으로 만연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는 저도 인천 사람으로서 많이 느꼈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이부망천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었지요. 예, 그런 말이, 이부망천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던 사실 어떠한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천이 각 구별로 이제 이름을 많이 이제 바꾸려고 한대요. 예컨대 남구 같은 경우에는 미추홀 구로 이제 개정을 했대요. 바꾼 이유가 인천이 예전에 그 미추홀이라는 지명을 원래 사용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그 사용했던 지명을 따와서 인천의 정체성을 스스로 이제 확보하려는, 행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러한 노력도 인천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에 대한 지역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채워주려는 의도에서 그런 것들을 기획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선생님께 있어서 유년기부터 10대까지 함께 해온 이 선생님의 고향인 인천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한 거는 별로 없고, 오늘 느낀 점을 한마디로 말을 하겠습니다. 인천은 타임머신이다. 타임머신. 예, 어떤 뜻이냐면, 지금 저희가 지금 인천 계양장을 둘러보다가 지금은 송도 국제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천 기행이 오늘 새삼 저는 단순히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약간 시간을 이동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다가 그 현대적인 모습을 받고, 현재 그 리모델링이 되고 있는 현재적인 모습을 받고 송도로 오니까 마치 제가 미래에 와 있는, 앞으로 인천의 미래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제 인천을 여행을 보시다 보면
여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이동을 동시에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도시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저는 타임머신이다. 잠시만. 우리 괜찮을 거지 이거? 아 좋아하는 거지? 나 지금 뭐 잘못한 거 같아 지금. 잘못했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